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지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규모 7.1 강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와 대형 쇼핑몰 폭발로 지금까지 1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쇼핑몰 폭발 사고의 위력을 알 수 있는 당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소식 김용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첫 지진이 발생한 지 1시간 20여 분이 지난 어제 오후 5시 46분, 대형 쇼핑센터 이온몰이 폭발했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순식간에 폭발했고 그 충격으로 건물 파편들이 사방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근처를 지나던 차량에서도 폭발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놀란 차들은 모두 멈춰서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폭발 직후로 보이는 다른 화면입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사람들은 몸을 숙인 채 이온몰 밖으로 서둘러 대피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이 촬영한 쇼핑몰 내부 모습을 보면 폭발 당시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천장은 뜯겨 나갔고 매장 곳곳이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직원만 2,700명에 달하는 이온몰 폭발로 지금까지 모두 3명이 숨지고 1명이 심정지 상태입니다. 現時点において当社として把握しておりますのは3名の安否確認ができておりません。 사망자는 모두 매장 직원으로 알려졌는데 이온그룹 측은 직원 일부가 지진이 발생하자 고객들을 대피시킨 뒤 건물 내부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규모로 미뤄볼 때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원인은 계속 조사 중입니다. 昨日の消防警察による捜索時にはですね、その建物内でガス臭がしたというような報告が入っておりまして、いずれにしましてもその詳細な原因についてはですね、これは現在詳細を調査中であります。 근처 야스시로 일본 제지 공장에서도 대형 굴뚝이 무너지면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망자는 13명, 사고 현장마다 행방불명자도 여럿입니다. 時間との勝負になっております。現場の総力を挙げて一人でも多くの方々の救命救助を目指してまいります。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진 피난민은 7,7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이 밖에도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전기와 물이 끊어졌습니다. 철도와 교량 등 기반 시설도 잇따라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의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산업계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곽상은 기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황급히 책상 아래로 몸을 숨기고 모니터와 책들이 힘없이 쓰러집니다. 今強い地震がありました。熊本今強い地震を感じました。 상품이 널브러진 상점에선 직원들이 놀란 고객들에게 대피를 안내합니다. だからもし早急にお店をちょっと出たい方はこちらに並んで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강진이 휩쓸고 간 구마모토 곳곳에선 주택이 무너져 내렸고 신사의 지붕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もう小屋の中おったらもうダメだった。もう死ぬずっとあった。 부서진 건물들 사이에선 화재로 인한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消防隊員でしょうか。火災現場へ向け消火活動している状況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 구마모토현에서만 14만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고 4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今回でかかったですね。前もありましたけど、前以上にちょっとでかかったので、停電はしてますけど、そんぐらいかな。停電、荷物はちょっとひっくり返ってます。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은 중간이 뚝 끊겨 엿가락처럼 휘었고 열차는 선로를 이탈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강진 직후 활주로를 폐쇄했던 구마모토 공항은 어제 저녁 운항을 재개해 정상 운영 중이지만 육상교통 차질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八代市内あたり一帯もう信号がついてないですね. 이온몰과 일본 제지 공장에서 주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산업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는 구마모토 제1공장 가동을 중단한 뒤 안전검사를 거쳐 재개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건설 중인 제2공장 공사도 여진 우려로 일부 중단됐습니다.
도요타는 후쿠오카의 3개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고 혼다는 오토바이 생산 공장에서 누수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 우편은 구마모토 현내 우체국 창구 업무를 전면 중단하는 등 지역 물류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지진 발생 뒤 폭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구마모토 대형 쇼핑몰 앞에 저희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문준모 특파원, 왼쪽 뒤로 보이는 게 쇼핑몰 같은데 지금 구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폭발 사고가 있었던 이온몰 구마모토점입니다. 지금은 안전을 위해 통제선을 설치해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어서 가까운 곳에 접근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제선 너머로 폭발한 쇼핑몰과 100m 이상 떨어진 도로와 자동차까지 흰색 파편으로 뒤덮인 걸 보면 당시 폭발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방과 자위대원 수백 명이 투입돼 구조 작업 중인데 여진과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난항입니다. 일단 드론과 감시견 등을 투입해 최대한 빨리 생존자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 특파원이 이번 지진에 진원지도 다녀왔죠. 어땠습니까? 네, 이곳에서는 차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우키시에 다녀왔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은 진도 7이었던 2024년 노토 지진처럼 마을 전체가 초토화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목조 주택의 경우엔 피해가 컸습니다. 정원이 폭탄을 맞은 듯 쑥대밭이 됐습니다. 유리문은 쓰러져서 산산조각이 났고 육중한 돌탑도 부서져 나뒹굴고 있습니다. 집안엔 천장이 내려앉았고 가구, 신발 할 것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바깥 대형 LP 가스통은 연결 호스에만 겨우 매달린 채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화재나 폭발 위험 때문에 긴급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プロパンガスのボンベがちょっと地震でちょっと倒れたりとかしてるんで、もう危ないところちょっと回収して。 또 다른 주택도 지붕에 있던 태양광 패널이 내려앉았고 외부 보일러가 돌담과 함께 도로 위에 쓰러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タンスも倒れるし、冷蔵庫ももう電気が切れとるし、今度のがひどかったですね。 지금 가장 두려운 건 여진입니다. また余震が心配ですよ。だからほら部屋の中におりきらんからまたこういうにはもうこれで寝ます。また何時になるかわからんですね。部屋をまだ片付け出さんけんですね。지자체가 운영하는 대피소들도 정전과 단수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곳이 많아서 각자 최대한 안전한 곳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구마모토 지진 현장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구마모토현은 10년 전인 2016년에도 규모 7을 넘나드는 지진이 이틀 사이 2차례나 발생해 27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번에도 일주일 안에 큰 지진이 또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엔 극한 폭염까지 겹쳐 이재민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영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가 칼로 채를 썬 것처럼 토막나고 한켠이 무너져 내린 산은 깎아지른 듯한 벼랑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14일 규모 6.5 강진이 구마모토현을 강타했습니다. 이어 28시간 만에 더 강력한 규모 7.3 지진이 다시 덮쳤습니다. 이틀 사이 벌어진 2차례 강진으로 20만 채 넘는 주택이 파손됐고 오래된 목조주택들은 형체를 알 수 없게 완파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일주일 안에 더 강력한 지진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2, 3일이 최대 고비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10년 만에 되살아난 악몽에 상당수 주민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 길이나 차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安心してちょっと家の中にはほら折れないわけですよ。家の中にはちょっと入れないから皆さんこうやって車で車中泊してます。 문제는 유례 없는 폭염입니다. 2016년 연속 지진 당시 구마모토현에선 모두 270여 명이 숨졌는데 지진으로 인한 직접 사망자는 50여 명이었습니다. 200명 넘는 나머지 희생자 중 상당수는 여진 공포로 차에서 지내다 폐색전증으로 숨졌거나 정전과 단수 등으로 병원이 마비돼 치료를 받지 못한 만성 질환자들이었습니다.
열악한 대피소에서 바이러스성 질병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昨夜から、お願いをしておったんですが、クーラーや電源車、など避難所に対するプッシュ型支援に各省庁の、力を結集して取り組んでおります。 구마모토현은 오늘 최고 기온이 35도에 달했고 다음 주 초엔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돼 열사병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폭염이 이재민들을 10년 전보다 더 큰 위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이번 지진은 10년 전 구마모토 강진을 일으킨 단층이 다시 활성화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했던 2016년 경주 지진과 비교하면 그 위력이 90배에 달합니다. 정구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2분 뒤 직선거리로 300km 넘게 떨어진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크게 요동치며 진동이 이어집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갑자기 띵 하고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 식탁등이 막 움직이고 있길래 아 지진이구나.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선 최대 진도 3의 흔들림이 감지됐고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는 789건에 달했습니다. 지진은 규모가 1이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가 32배씩 커지고 규모가 2차이면 위력은 1024배로 커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계기 지진은 10년 전 규모 5.8을 기록한 경주 지진인데 구마모토 지진은 이보다 규모가 1.3 더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무려 90배나 강력한 셈입니다. 구마모토는 우리나라와 일본 남부가 속한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충돌하는 지점에 위치해서 강한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필리핀판이 매년 약 5cm 정도씩 유라시아판 아래를 파고들면서 땅속을 뒤흔들고 지진을 만드는 겁니다. 이번 지진 직후에 일본 정부가 GPS 데이터로 측정해 보니까 지면이 북동쪽으로 최대 84cm가 순식간에 이동하는 지각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지진을 일으킨 히나구 단층이 강진을 더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각이 서로 어긋나 있는 히나구 단층은 바닥까지 81km가 이어져 있습니다. 10년 전엔 이 단층 끝부분에서 이틀 사이 2차례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번엔 단층 중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 단층에서 최대 규모 8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더 강력한 지진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오늘도 주식창 열어보기가 두려운 하루였습니다. 어제 11% 가까이 폭락한 코스피가 오늘은 6% 급락해 5,600까지 밀렸습니다. 대형 반도체 대형주들이 꺾이면서 사상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피 코스닥에서 이틀 연속 발동됐습니다. 보도에 이태권 기자입니다. 어제 폭락을 딛고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저가 매수세 유입에 3%대까지 반등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20분간 매매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고 장중 한때 12% 넘게 폭락하며 5,200선까지 밀렸습니다. 이후 기관 매수세가 몰리며 낙폭을 줄인 코스피는 어제보다 5.9% 급락한 5,663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급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 양 시장 모두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조 9천억 원, 1조 2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20% 가까이 폭락했다가 어제보다 9.6% 급락한 140만 원대의 거래를 마쳤고 삼성전자도 18만 원대까지 내려갔다 5% 하락한 20만 원대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고 AI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투매로 이어진 걸로 분석됩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지금 우려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못 맞췄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점점 이익이 고점의 형상으로 점점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연일 큰 폭으로 떨어진 증시에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와 시름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은 더운데 제 국장은 춥고 뭐 그렇죠. 좀 안 보고 싶긴 한데 묻어두면 또 오른다고는 하니까.
급격한 변동성이 계속되면서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초 139조 6,948억 원에서 20% 넘게 급감해 107조 1,994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연이틀 폭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등의 계기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실망한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당분간 상승 전환은 쉽지 않을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폭락장을 겪었던 시장 참가자들이 원했던 건 반등의 계기였습니다. 마침 오늘 오전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결과는 영업이익 60조 원의 영업이익률 76%, 역대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평균 전망치인 63조 5천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과 동시에 열린 SK하이닉스 컨퍼런스콜에선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가격 협상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이 없었습니다. 현재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망한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반등 계기가 사라진 자리는 패닉이 채웠습니다. 어제 10% 넘는 폭락세에도 순매수로 대응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은 2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공포 심리가 확산한 데다 연이은 급락에 따른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회피 물량도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오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한다는 것은 반대매매 회피 물량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신용 부족이라든지 마진콜이 나오면서 매도에 매도를 부르는 양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의 거래 대금은 급락장에서도 급증했습니다. 16개 상품의 거래 대금은 모두 15조 1천억 원으로 어제 8조 3천억 원에 약 2배에 달할 정도로 쏠리며 변동성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를 결정할 FOMC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반도체 투자를 이끌어가는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내일 새벽부터 잇따라 예정돼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상승으로 돌릴 정도의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망합니다. 지금 워낙에 낙폭이 크고 비이성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 반등은 당연히 나오겠지만 아주 즉각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이벤트들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죠. 시간 갖고 봐야 되는. 오히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사소한 빌미가 발작적인 추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국내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인들이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특성과 맞물려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회에 출석한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책임이 무겁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야당은 주가 폭락 사태는 인재라고 질타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최근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하나로 귀결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 ETF뿐만 아닌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구조적인 요인에 무게를 둔 발언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실장 발언에 대해 책임 회피용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입니까? 해당 상품이 넉 달 만에 속전속결로 승인된 배경을 밝히라며 국정조사도 요구했습니다. 폭락 사태, 이거는 금융위와 금감원발 인재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증시 변동성을 증폭시킨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있다라고도 봐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현재 2배로 설정된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고 전문 투자자만 신규 매수를 허용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2배잖아요. 변동성 완화 측면이라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혁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변동성이 확대된 데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초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징벌적 세금 인상이 아니라며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기조에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국민을 겁박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공정과세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손영한 기자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기조와 관련해 집값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다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강조하면서도 납세자의 능력에 맞는 과세를 뜻하는 이른바 응능 부담 원칙도 언급했습니다. 부동산을 가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응능 부담을 해줘야 되고요.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구 부총리는 다음 달 초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징벌적이란 인식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유세 인상 기조에 대해 세금으로 국민을 겁박한다고 주장했고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도 올릴 겁니다. 국민이 뭘 잘못했다고 세금 올립니까? 1년 사이에 다주택자가 악마입니까? 민주당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공정과세 차원이라고 맞섰습니다.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걸 접근하는 세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구 부총리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선 이른 시일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력권 주도로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관련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이른바 사실 확인권이라는 게 새로 담겼습니다. 다만 이렇게 얻은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정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법력권 주도로 입법 초읽기에 들어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선 검사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조문과 피의자 출석 요구, 긴급 체포와 같은 수사 관련 조문에서 주어로 적혀있던 검사란 단어가 일괄 삭제됐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겁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경찰은 수사를 책임진다는 명시적 조문도 신설됩니다. 구속영장의 경우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만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검사의 권한이 제한됩니다. 대신 민주당은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한다며 관련 조문 상당수를 손봤습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를 경찰이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기존 조문을 한 달 내 이행이라는 시한을 두며 바꿨고 검사가 상급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고소인 등이 경찰의 사건 지연이나 위법 수사를 문제 삼을 수 있도록 이의 제기권도 만들었는데 피해자 보호 조치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큰데 민주당은 검사의 사실 확인권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 문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뒀다는 점입니다. 검사가 재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참고할 뿐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권한은 분산하며 책임은 분명하게 하는 형사사법 체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증거를 뻔히 보고서도 다른 기관에 넘겨야 돼요. 그동안은 범죄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시키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저는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맞설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민주당은 모레 강제 종료시킨 뒤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걸로 예상됩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법력권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사유를 세분화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형사사건을 재판에 넘긴 공소를 법원이 기각해야 하는 사유로 이중 기소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여권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사유를 확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따라서 또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를 제기했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한 겁니다. 민주당 TF 법안엔 없던 조문입니다. 김용민, 박은정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의 법안에 있던 내용인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의 의결안에 포함된 겁니다. 이와는 정반대 맥락으로 국민의힘은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을 아예 없애는 법안을 낸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소기각 판결 요건에 대한 기존 형소법 조문을 조금 더 구체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것을 조문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보수 야권에선 민주당 측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형사재판 5건을 염두에 두고 공소 취소가 여의치 않으니 법원을 압박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려는 장치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대미문의 방탄 조항입니다. 이 조항 하나로 대통령의 재판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이진수 법무차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중대한 위법 수사나 현저한 일탈 같은 표현에 대해 판단 기준과 범위가 법률상 제시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임박해오자 검찰 수장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처음으로 공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퇴 수순으로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총장 공백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사실상 검찰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대검찰청 차장검사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구대행이 오늘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대행은 특히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로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실효적인 견제와 보안이 사라지면 범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게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회가 남은 절차에서 신중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검도 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개정안에 넣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제도 역시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대행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시점에 맞춰 사의를 표명하는 것도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신속한 피해 회복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는 지옥이겠지만 부패한 권력자와 범죄자에게는 기회의 땅이자 천국이 될 것이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검찰 내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변호사단체 전직 회장들도 검찰 보안수사권은 억울한 피해를 막아내는 강력한 안전벨트라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잇따랐습니다. 전국의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 양산이 40.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나라 7월 관측사상 최고 기온인데요. 부산 역시 38.8도까지 오르며 122년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김수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양산 도심 한복판. 이글거리는 햇볕 아래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시민들은 양산과 휴대용 선풍기에 의지한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도심 물놀이장은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가득한데 40도가 좀 넘다 보니까 그늘막에 있어도 좀 덥고 아무래도 물놀이 물속에 좀 들어가면은 조금 나은데 그래도 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네. 폭염에 수온이 올라가고 밖으로 나오면 숨이 턱 막히는 더위가 그대로라 일부 시민들은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살면서 이런 온도 처음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물에 들어가도 좀 미지근할 정도로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 경남 양산시의 기온은 40.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양산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6일 39.3도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기상청이 공식 통계로 활용하는 기후통계 관측 지점에서 7월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것도
올해가 처음입니다. 부산도 38.8도까지 치솟으며 1904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22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부산 경남권에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모두 7곳입니다. 이 같은 기록적 폭염의 원인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팬 현상으로 한 번 더 달궈져 영남권에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까지 확장하면서 상층부터 하층까지 두껍게 자리 잡아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의 7월 누적 강수량이 40.7mm에 그치는 등 경남엔 이달 내내 사실상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달궈진 지면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남권엔 당분간 40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김수일입니다. 한낮에는 잠시 밖에 서 있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씨에도 배달 노동자들은 땡볕이 내리쬐는 도로 위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의 하루를 홍승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경보가 내려진 대전 도심. 배달 노동자들이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내리쬐는 햇빛에 지열까지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연거푸 물을 마셔봐도 더위는 가시지 않습니다. 덥다. 기사 한 명이 하루 평균 50건 정도 배달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고장난 곳도 부지기수. 계단을 오르고 나면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더워요. 땀나고. 힘듭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이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데요.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체감 온도는 더 높게 느껴집니다. 헬멧 표면 온도를 재보니 50도가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 돌릴 공간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큰 나무 밑에 아니면 아파트 옆에 그늘 이런 데서 쉬고 있습니다. 쉴 데가 없어요. 대전시 전체에 시가 운영하는 이동 노동자 쉼터는 한 곳뿐인데 그마저도 평일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쉴 수 없이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동 다른 데 계시다가도 사실 좀 쉬시려면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 의무화됐지만 배달 노동자 대다수가 개인 사업자로 일하는 특수노동자 신분이다 보니 법의 보호 밖에 있습니다. 휴식도 뭐 자율적으로 하라라고 저희는 이렇게 회사로부터 문자를 안내를 받곤 하는데 사실 쉬라고 하는 공고 조치에 불과할 뿐이지 실제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제반적인 조건, 뭐 비용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부 다 알아서 해야 되고 연일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배달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며 현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SBS 홍승연입니다. 폭염의 열기는 밤에도 식지 않고 있죠. 보통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때를 열대야라고 하는데 이 열대야 기준에 못 미치는 밤 기온에서도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는 85세 하모 씨. 낮에는 무더위 쉼터가 있는 경로당에 머무르다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갑니다. 아침에는 이제 와서 이제 점심 먹고 그리고 딴 데 갈 데가 없으면 일찍 올라가서 이제 시원한 바람도 쐬고 장기도 뜨고 그러는 거죠. 3년 전 지자체 지원을 받아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했지만 선풍기로 열대야를 버팁니다. 이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손으로 굳혀놔요. 우선 킬 때도 내가 일어나서 키고 또 끌 때도 일어나서 끄고. 저녁 7시가 넘은 시각. 종일 달궈진 반지하 공간이어서 실내 온도는 33도에 달합니다. 집 밖으로 나왔는데요. 오히려 더 시원합니다. 실제 온도를 재보니 31도. 집안보다 2도 더 낮습니다. 냉방이나 환기를 하지 않으면 실내 온도가 바깥보다 3도 이상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바깥 기온이 22도만 돼도 실내는 열대야와 다름없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여름철 사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 기온이 22도일 때 사망 위험이 4% 증가해 25도가 되면 13%까지 올라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열대야 기준인 25도 아래에서도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에어컨이 있어도 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운데도 뭐 나는 그냥 혼자 사니까 문 열어놓고 그냥 다. 잘 돌아가요? 안 들어봐서 몰라.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7년 안 들어봐서. 노인분들은 전기값 등으로 인해서 에어컨을 안 트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신체 기능이 저하돼서 더위를 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야 경보가 나오기 전이라도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대야든 아니든 폭염이 이어질 때 냉방이나 환기로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경남 거제 인근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50대 경찰 간부의 성비위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감찰을 진행 중인데요. 조만간 정식 수사에 나설 방침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측근 경찰 간부 2명도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른바 거제왕으로 불리는 A 경정이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 감찰팀이 정식 수사를 의뢰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찰만으로는 사실관계를 규명하기에 부족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A 경정의 지역 내 영향력 탓에 피해자들이 진술을 부담스러워하는 점도 고려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경남, 부산 등 거제 인근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초부터 현지 조사에 나섰던 감찰팀이 확인한 피해 여경 숫자만 10명 안팎으로 A 경정의 성비위는 지난 수년간 상습적으로 이뤄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들한테 스스로 없이 손을 대는 사람이었어요. 끌어안는다거나 아니면 막 뽀뽀를 하려고 한다든가. 경찰은 감찰 결과 해당 성비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된 A경정의 측근 경찰 간부 2명도 최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거제경찰서에 근무했던 경정과 경감 계급으로 술자리에 후배 여경들을 불러 A경정과 함께 성추행 등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병가 휴직 중인 A경정은 지난 주말 부인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청은 진상규명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고강도 감찰을 통해 A경정의 다양한 비위 정황들이 이미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바탕으로 진행될 경찰 수사의 파장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자신을 부축해주던 경찰관을 폭행해 구속됐습니다.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20대 순경은 코뼈가 골절됐습니다. KNN 최혁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경찰 부축을 받으며 이동합니다. 귀가를 권유하지만 바닥에 주저앉아 난동을 부립니다. 계속된 소란에 범칙금을 부과하려 하자 돌연 주먹을 휘두릅니다. 경찰은 그대로 쓰러졌고 주변 경찰들이 곧바로 A씨를 제압합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경찰은 A씨가 이곳 업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경찰은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15 순경이었습니다. 코뼈가 골절돼 수술을 받아야 해 2달 가까운 병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도 경찰을 공사용 모총으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되는 등 공권력에 도전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에서만 매년 공무집행 방해사범이 1,300여 명씩 발생하고 흉기로 폭행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도 해마다 20건가량 발생합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처벌이 벌금형 등으로 약하다 보니 공권력 침해를 막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 특히나 주치 상태라 하는 이유로 책임이 경감되거나 단순 우발 행위로 인식되는 특히 공무집행 방해로 피해를 입은 경찰에 대한 법률 지원과 함께 심리회복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했던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파문이 커지자
청와대가 오늘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어제 이 발언.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행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는 터라 정치권엔 큰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조 의장은 밤사이 SNS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도 진화에 애썼습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한다고 전했습니다. 비현실적입니다. 또 그것을 국민들이 수용할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들도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다. 필요하면 조 의장이 사과해야 한다.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동시에 이번 파문이 당원 표심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연임 프로젝트란 친명계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신들이 저질러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정무특보였던 국회의장의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발언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면서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마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내년 열리는 미국 그래미상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음악은 지역과 언어로 구분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며 최근 아시아 음악 부문을 신설한 그래미 측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BTS 7멤버들의 SNS에 일제히 그래미상에 출품하지 않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그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그래미상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는 내년부터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분야를 신설하면서 아시아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고 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이란 조건을 달았습니다. 글로벌 음악 업계에서 아시안 팝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다양성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장벽을 세웠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K-팝을 글로벌 팝이 아닌 아시안 팝으로 국한하고 K-팝 스타들의 본상 부문 수상을 막으려 한다는 겁니다. BTS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를 휩쓴 뒤에도 계속해서 그래미의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버터 등의 히트곡으로 2021년부터 3년 연속 후보에 올랐지만 끝내 수상하진 못했습니다. 팬들은 그래미 SNS 계정에 BTS는 더 이상 그래미상으로 자신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글을 남기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선언을 통해서 과연 아시안 팝이 무엇이고 아시아 지역 아티스트들이 어떤 점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팬덤을 자랑하는 BTS의 이번 결정이 그래미상을 비롯한 서구 중심의 음악 산업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브라질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브라질 기업인들에게 항공과 광물, K-뷰티 3대 분야에서 함께 성과를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젊은 시절 일했던 금속 노조 사무실도 찾았습니다. 상파울루에서 강청환 기자입니다. 브라질의 경제 수도 상파울루에서 열린 한국 브라질 기업인 행사. 현대차그룹 정의선, 포스코 장인화,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양국 기업인 수십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독보적인 혁신 기술과 제조 역량,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 양국은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히토류 등 핵심 광물, K-뷰티를 핵심 협력 분야로 꼽기도 했습니다.
항공기 제조 강국이자 공급망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 그리고 나아가 글로벌 뷰티 시장의 선도자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군에도 수송기를 납품하는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인 엠브라에르사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부품을 대고 포스코는 영구 자석용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등 기업 간 MOU 7건도 체결됐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해 143억 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액을 2년 안에 2배로 늘리자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이 젊은 시절 일했던 상파울루의 금속노조 사무실을 둘러본 뒤 노동 존중 세상을 만드는 일은 브라질이나 대한민국이나 다를 게 없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브라질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남미 순방 2번째 방문국인 칠레로 향합니다. 상파울루에서 SBS 강청환입니다. 호재성 기사를 내보내기 전 관련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배포된 기사만 2,000건이 넘습니다. 보도에 김규리 기자입니다. 재작년 5월 3일 점심시간 무렵 온라인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에 특징주라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특정 주식 종목을 언급하며 주가 상승을 기대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실제로 기사가 출고된 뒤 해당 주식 종목 차트에서는 매수세가 눈에 띄게 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주가나 거래량이 평소와 다르게 움직이는 이른바 특징주 관련 기사는 증권사 주식거래 시스템에도 노출돼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이런 특성을 악용해 이른바 선행매매에 나선 기자 등 주가 조작 일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사 출고 전에 해당 주식을 미리 사들이고 출고 이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벌어들인 겁니다. 범행을 기획한 회계사 출신 유사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기자 등 8명을 붙잡았고 A씨를 비롯한 4명은 구속 기소했습니다. 범행 기간은 총 4년 8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합계 약 8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A씨는 기사 출고 대가로 많게는 1억 5천만 원을 기자 개인에게 건넸고 일부 기자들은 개별 선행매매를 통한 부당이득도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고된 기사는 모두 1,800여 건입니다. 이들에게는 기사 제목이 단순히 기사의 일부가 아니라 범행의 주요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일당과 별개로 약 2년 동안 340건의 호재성 기사를 쓰고 선행매매를 통해 7억 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모 경제지 기자 1명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김규리입니다. 스텔스 전투기와 함정이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건 레이더 전파를 피하도록 형상을 만들거나 전파를 흡수하는 스텔스 도료를 표면에 칠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개발한 스텔스 도료가 미국 국방부의 테스트를 최고 성적으로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남 거제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스텔스 도료를 선체 표면에 칠한 해군 고속정을 향해 10km 떨어진 지점에서 레이더 전파를 쏩니다. 레이더 전파의 반사 면적을 측정하는 시험 결과 전파 흡수율은 85에서 88%로 나타났습니다. 36m 길이의 고속정이 레이더엔 고작 4m짜리 어선처럼 포착되는 겁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달 26일 이 스텔스 도료 ION-1에 대해서 FCT, 즉 해외 비교시험 프로그램의 통과 최종 보고서를 개발업체에 발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파 흡수능도 중요하지만 두께, 무게, 작업성, 내구성 등이 각별히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모든 소재가 국산이므로 미 국방부는 지상 장비와 무인 시스템, 탄약, 수상함 등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술 성숙도에선 FCT 최고 수준인 9단계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TRL-9, 그러니까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술 등급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첨단 국방 소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검증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대미 무기 수출을 위해선 반드시 FCT를 통과해야 하는데 K방산의 FCT 통과는 한 방산 대기업의 2.75인치 유도 로켓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특히 육해공 모든 무기에 적용할 수 있고 기술 성숙도 9단계인 국산 방산 물자의 FCT 통과는 처음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세를 올리면서 오늘 경남 양산은 40도를 넘었습니다. 기후 통계 관측 지점에서 7월에 40도가 관측된 건 올해가 처음이고요. 또 양산과 부산은 지역 내 관측사상 역대 최고 기온을 새로 썼습니다. 이처럼 영남 지역의 폭염이 극심했던 원인은 우리나라에 덮고 있는 이중 고기압과 이렇게 서풍이 태백 산맥을 넘으면서 한층 더 달궈진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이들 지역은 밤에도 무더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간밤 양산의 기온이 29도를 웃돌면서 역대 가장 무더운 밤이었습니다. 이처럼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서울도 어느덧 일주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폭염특보도 한층 더 경보로 격산된 지역이 많습니다. 영남 지역은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한 차례 더 확대되면서 이들 지역은 내일도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도 내일 낮 기온이 34도, 체감온도는 36도 예상되고요. 대구가 37도, 울산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 계속되면서 서울도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서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